그냥 상륙함이 아니라 일종의 항공모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450만 명의 민병대를 동원해서 이 미국 해병대를 막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총을 나눠주면서 니들이 이제부터 군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대응을 못한다고 봐야죠. 정권교체를 미국 트럼프가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큰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민석 특파원님 모시고 또 최근에 전쟁까지는 아닌데 이 전장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베네수엘라 앞에 뭐 미국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 뭐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트럼프는 이 베네수엘라와 갈등을 빚는 걸까요? 네,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카르텔의 보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 디라솔라라고 태양의 카르텔의 두목이 마두로 대통령이다. 얘는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목했고 현상금이 붙어 있어요. 마두로 대통령한테 원래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있는데 최근에 5천만 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마두로가 왜 이렇게 문제냐, 얘가 그 마약 카르텔이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코카인 밀수의 대부분이 담당하고 얘들을 조져야지 미국의 마약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 군사력 투입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마약이라는 그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베네수엘라가 진짜 미국 마약 유입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무리한 주장이다. 예, 요 정도로 평가할 수 있고요. 아예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좀 너무 확대 해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보고서라든가 미국 자료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좀 의문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 공식 데이터에서 미국으로 마약이 가장 많이 유입된 국가 멕시코와 과테말라입니다. 그도 그렇게 멕시코와 과테말라는 미국과 국경이 바로 맞닿아 있고 베네수엘라는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이 유입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에 미국 정부 CCDB라는 기관에서 마약이 어디에서 와서 유통되는가 이런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를 통한 코카인 양은 이제 연간 200에서 250톤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사실 200에서 250톤도 엄청난 수량이에요.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네네. 대한민국 1톤만 들어가도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멕시코, 과테말라, 그중에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400톤. 이야. 그래서 이제 단순 숫자만으로는 이제 과테말라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심하면 6분의 1 수준의 이제 마약의 그 유입통로다. 그래서 마약이 가는 건 맞는데 훨씬 더 큰 애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미국 전체에 유입되는 코카인의 10% 미만만이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건데, 아니 40% 50% 유입되는 걸 먼저 잡아야지 왜 10%를 잡는가, 이런 식의 비난 주장이 있고, 그래서 같은 주장이라면 사실 군대를 멕시코나 과테말라로 먼저 보내야 되는데 멕시코랑은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갈등을 하는데 쉽게 던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게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는데 트럼프가 멕시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난도 많이 하고 이제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게 하는데 그 트럼프가 또 엄청나게 심하게 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멕시코를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 없는 이유. 트럼프 역시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트럼프 얘기 때는 트럼프는 뭐 백인들만 그다음 노동자 이렇게 하는데 히스패닉계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 이민 정책에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무작정 멕시코에 대해서 폭격을 하겠다 이렇다 해서 이제 그 트럼프의 지지층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톤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펜타닐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 원료 사실 다 중국에서 들어온 다음에 멕시코나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정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펜타닐도 베네수엘라에서 온 양이 거의 없다. 그래서 마약 문제 때문에 베네수엘라랑 싸우는 혹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좀 뒤에 있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미국이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에 투입하려는 군사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금 미국이 공개한 전력은 총 6척의 군함이고 3척이 이제 전투함, 3척이 상륙함입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세종대왕함, 정조대왕함과 비슷한 7,000톤급 이상의 그 구축함이 있는데 요게 3척 USS 그레벌리, USS 제이슨 더넴, 그다음에 USS 샘슨 이렇게 있는데 요 3척만 해도 대한민국 이제 해군 전력의 한 10% 정도는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상륙함 그리고 핵추진 공격 잠수함, 그리고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있는데 요 중에서 특히 이제 좀 걱정을 하거나 사람들이 이게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게 상륙함이에요. 상륙함이 이제 3척 USS 이오지마, USS 샌안토니오, USS 포트 로더데이 여기에 해병대 4,000에서 4,500명이 탑승해서 베네수엘라 해안 근처에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상륙함 이야기를 하자면 상륙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다에서 땅으로 병사들을 올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서 USS 이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륙함이 아니라 일종의 항공모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 10여 대를 탑재하고 그다음에 상륙 작전도 가능해서 요 정도 병력일 경우에는 이제 여단급 이상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걸로 요 정도 수준의 상륙함 전력만으로도 사실 대한민국 그 해군 전체의 상륙 능력을 능가하는 수준이라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랑 전쟁을 하나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맞서는 그럼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응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사실은 대응을 못 한다고 봐야죠. 그 마두로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하는 게 됐든 450만 명의 민병대를 동원해서 이 미국 해병대를 막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450만의 민병대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그 차베스라고 이제 마두로 전임자가 이제 민병대 그러니까 정규군 군대 말고 일반인들한테 총을 나눠주면서 니들이 이제부터 군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총기 공장도 설립하고 이랬는데 그런 민병대가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막겠다는데 사실상 이런 미국의 공습이라든가 이런 공격을 뭐 게릴라가 막는 건 불가능하죠. 이들은 뭐 소총 같은 걸 무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군이 12만 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 50만 명에서 45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이니까 훨씬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장비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기회에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을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지스 구축함 이런 데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 막으려면 대공 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공 장비에 보니까 버크드 M2, 뭐 이글 S, S115 뭐 이런 장비들인데 다 구소련제 장비고 이 중에서 버크 M2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구형이에요. 이글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대한 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들고 이제 표적을 추적하는 거라 가지고 약간 급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S125라는 거는 북한도 가지고 있는데 엄청 구형 미사일이에요. 이게 한 4, 50년 됐습니다. 거기다 공군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쓸만한 전투기가 한 4, 50대 정도 돼요. F-16 구형이 15대 있으나 이제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F-16 전투기가 미국제다 보니까 이게 과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쓸만한 전력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홀 30 MKV 23대가 이제 단데 이 정도 해서 40대도 안 되는 전투기로 이제 미국의 공격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 해군은 뭐 구형 잠수함 2척이 있고 이제 미사일이라도 그래도 달린 배들이 한 10척 미만. 이러니까 그 10척 미만이 뭐 배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 아까 전에 말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7,000톤. 근데 베네수엘라 해군은 뭐 2, 3,000톤급 배 몇 척밖에 없고 형편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의 공격을 막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맘먹고 공격하면은 저번에 이란 또 이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핵 뭐 기지를 또 날린 그런 경험도 있고 좀 자신감을 갖고 이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군사력 배치는 이제 그 외국 언론에 따르면 냉전 이후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의 4, 50년 만에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력 동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마약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핵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상륙함, 이지스함을 가져오는 거는 이제 칼싸움에 곡사포를 가져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익명으로 했거든요. 이거 대놓고 이야기하면 아마 이제 높으신 분들 심기를 좀 건드릴 것 같은데
칼싸움을 할 때 곡사포를 가져온다. 이게 의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정도로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과대한 화력을 가져왔다. 두 번째 의미는 칼싸움을 해야 되는데 곡사포를 가져오면 사실은 칼싸움이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이 누울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칼 들고 쫓아오는 애들은 곡사포로 그러니까 탱크나 뭐 포격하는 걸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한 명을 잡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다소 쓸데없으니 이렇게 병력을 동원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미국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의 공습과 상륙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습과 상륙은 된다. 근데 되고 나서가 미국의 군사력이 문제입니다. 4,500명 정도의 병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병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완전 점령하는 거는 명백하게 불가능하고 최소한 한국만 3척에서 4척 그다음에 지금 상륙적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병력이 돼야지 베네수엘라를 완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병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과거에 뭐 그라나다 침공이라든가 뭐 군사 사례 좀 봤어요. 기껏 해봤자 평화 유지 활동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이랑 싸울 의지가 없을 때 미국 해병대가 이 정도 병력이 가면 거기서 평화 유지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미국이랑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륙은 가능해도 아까 전에 말한 민병대 450만 명 이들이 미사일 공격을 막는 건 불가능하지만 상륙한 미군들을 공격하면 4,500명의 미군이 아무리 잘 싸워도 450만 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아니고요. 완전 점령이나 이런 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한 그 상륙 전단에 사실 상륙함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10대 미만이에요. 물론 F-35B 스텔스 전투기가 베네수엘라 공군의 수호의 30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폭탄을 싣고 날르는데 10대 미만이면 폭격을 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이 좋은 구축함이긴 한데 여기에 탑재되는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다 합쳐봤자 한 척에 한 10발에서 20발 미만 탑재하거든요. 그래서 4, 50발 정도의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이 정도의 수량은 뭐냐? 이란이 이 정도의 수량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 때 B2 폭격기가 폭격한 양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벙커버스터 기능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상륙 작전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평야 유지군 뭐 이렇게 했는데 저기 나랑 싸울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항구가 모자라서 이제 바닷가에다 상륙하는 거 이런 걸 행정 상륙이라 하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노르망디에서 상륙 작전을 했는데 적들이 공격이 쏟아지는 데서 막 억지로 상륙을 해가지고 막 살아남고 이거를 강습 상륙이라고 해요. 즉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상태의 상륙 작전인데 사실은 미국이 가장 최근에 강습 상륙을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평화 유지 아니면 이제 공군 공습을 사용해서 저항이 없을 때 상륙을 해요. 왜냐? 상륙 작전은 미국 해병대가 세계 최강이지만 그래도 힘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기껏 해봤자 마약 카르텔을 죽이거나 아니면 뭐 마약 농장 같은 걸 폭격하고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이걸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전부 다를 점령하거나 전면전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그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실상 전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병력을 대치를 시켰을까? 분명히 압박을 통해서 얻어내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무엇일까요? 지금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군사적 행동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이제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좀 말에 어폐가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뭐 민주당은 맨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려워요. 트럼프가 전면전을 일으킨 적은 없다. 그다음 이란을 폭격한 사건,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나선 이유가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 공격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데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을 막기 위해서 내가 대신했으니까 이스라엘 보고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던 태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이렇게 밝히면 또 타코라고 놀리니까.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을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막 깡패같이 뭐 모든 전 세계를 폭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관세로 뭐 전 세계를 괴롭히긴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원한 병력이 많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면 전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군사 작전의 한계는 암살 정도의 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특정 지역을 상징적으로 점령해서 그 베네수엘라의 특정 지역을 자기 컨트롤 안에 놓았다.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에서 이제 왜 이렇게 병력을 동원하느냐 해서
지금 주된 이론은 사실 레짐 체인지설입니다. 레짐 체인지라는 게 뭐냐면 정권을 바꾸겠다. 마두로 정권을 끌어내고 새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 백악관 대변인 중에 이제 아주 젊으신 분이 있어요.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분인데 이거는 앞서 말한 대로 이분이 대놓고 마두로 정권은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그 마약 카르텔 테러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이 말인즉슨 합법적인 정부는 그럼 어디 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정부로 정권 교체를 미국 트럼프가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해봤자 대안이 없어요. 그 물론 지금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하거나 뭐 아니면 베네수엘라 내부에 마두로를 무력화하는 반군이 많아가지고 이래 있으면 이제 지금 병력 그러니까 4,500명의 해병대로도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안에서 뭐 반대파가 많으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병력을 많이 세워주면 지금보다 이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면 베네수엘라의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되는가? 이것은 이제 그 부시 행정부 때 테러와의 전쟁 때 이제 2차 이라크전으로 해서 이제 독재자 그러니까 이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세울 정권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설로 나오는 게 또 유가 관련 그러니까 기름 문제 때문에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걸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압박을 하면 유가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잡아서 이제 미국의 경제, 그래 특히 미국 유권자들의 그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그 만약에 실제로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면 정권 교체 되기까지 성공을 해도 6, 7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6, 7년 이상이 되는 동안 국제 유가는 땅을 칩니다. 그 요동을 합니다. 왔다 갔다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화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짧게 걸리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2001년에 테러의 전쟁 때 그 유가 폭등하고 이런 걸로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거기다가 2025년 6월 기준 최신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이나 보유량을 조사해 봤는데 일평균 90만 배럴, 92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작냐면 베네수엘라가 피크를 찍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있을 땐 300만 배럴까지 하루에 생산을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양이 너무 작아요. 요 기름만으로 뭔가 그 물가를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거나 이렇게 물가를 안정시켜서 뭐 미국 시민들한테 점수를 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설은 이제 그냥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 이제 비방송용으로 개인 세일을 논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점을 만들어 가지고 행동에 제약을 준다. 이런 설이 저는 이제 일단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석유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미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90%는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기준에 이제 전체 베네수엘라 석유 기준의 90%가 중국 혹은 중국인 트레이더가 사가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게 되면 이제 유가 생산이 줄어들면 피해를 어디가 보냐? 중국이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25년 4월 올해 3월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니네들은 베네수엘라를 그림을 수입하지 마 이렇게 딴 나라들한테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10% 이상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실제로 공격을 한 걸 하면 여기서 다시 더 유가가 올라가는데 대신에 미국 고객 그러니까 미국 공장들은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쓰지 않고 중국 공장들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쓰니까 중국의 제조업이라든가 산업에는 타격이 올 수 있다. 물론 이제 중국 물품을 수입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킨 게 사실 미국 경제니까 미국 물가도 결국 오르겠지만 트럼프는 일단 중국이 힘들어지는 거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게 제가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 설은 이 일명 타코론과 비슷한 건데 이 타코라는 것에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옹졸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나 이런 데서 트럼프가 뭐 이런 쪼잔한 예를 한다, 옹졸하다는 말하는 것은 절대 금기가 되어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트럼프는 이제 전쟁이나 전면전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는 굉장히 싫지만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하기 위해서 이 아주 국소적인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상징이 앞서 말한 이란을 B2 폭격기로 폭격한 거, 이 폭격을 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뒤에 설명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이야기 또 꺼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본격적으로 싸운다. 이러려면 사실 상륙함 10척에서 12척 혹은 그다음 대규모 공습 그리고 멕시코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여야 될 수가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들이 군사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정밀 타격 이런 걸로 해결할 수가 없고 대규모 폭격을 가야 되는데 아무리 범죄자를 공격하기 위한 거지만 멕시코 정부가 이것을 허용하거나 감내할 수가 없어요. 진짜 몇만 명이 죽어야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없어지는데 몇만 명이 더 죽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멕시코가 그래 우리 범죄자들이니까 니들이 좀 대신해줘 이렇게 할 리가 절대로 없거든요. 콜롬비아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건드리기 너무 힘들고 과테말라도 비슷한데 행정부에서 그 트럼프는 사실 2기 트럼프 초기에는 멕시코에 대해서 마치 공격할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새 이제 실무자 그러니까 국방부라든가 정보기관에서 만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대안을 제시해달라 할 때 원래부터 멕시코랑 이제 과테말라 이런 데는 미국 정부랑 사이가 좋고 무역 관계가 많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유고 차베스 정권 때부터 미국과 각을 세웠기 때문에 경제 관계라든가 유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군사 작전에도 직접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영향이 안 가니까 트럼프 밑에 있는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분석가들이 미국 제발 멕시코를 공격하지 말고 이 콜롬비아 공격하지 말고 여기부터 먼저 해라. 여기가 제일 미국에 가는 피해가 적다. 이런 걸 위해서 나온 단순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도 많이 하고 제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가 워싱턴 DC에 있어서 그 일을 하다가 가끔 선배들한테 메신저로 물어보고 뭐 이 미국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이야기한 게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게 트럼프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치밀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막 막말이라든가 무리한 행동, 기존의 국제 질서에 반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결론은 항상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걸로 합니다. 즉 특히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 물가를 잡고 생활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쟁이라든가 전비 지출 뭐 해외에 과도하게 돈을 퍼주고 이런 것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결국 미국한테 이로운 일을 해줄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일명 마가의 핵심이거나 핵심 정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